윤상현 의원하고 찍은 사진 가지고 예. 또 뭐 전용기 의원이 올리면서 이제 또 그런 그거는 뭐 네. 윤상현 의원도 사실 제가 그때 번호 교환을 했다는 거는 그 전에 전혀 신분이 없고 그렇죠. 그날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께서도 만약에 저에게 뭐 와주시면 네네. 제가 인사도 드리고 네. 번호도 드리겠습니다. 또 사진 찍을 기회 주시고. 네, 사진도 같이 이렇게 셀카도 찍고. 아. 네. 그 지난번에는 보니까 네. 그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그거 좀 못 알아본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네. 뭐 왜 선을 떨어 막 이런 식으로 세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제가 몰랐어요. 물론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몰라봬서 저도 모르게 그냥 누구시죠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마 좀 당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별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밑에 또 박선원 의원이 적혀 있어서 아. 박선원 의원님이시구나 하고 네. 갔었죠. 예. 국정원 1차장까지 무려 국정원 1차장까지 되셨고 이 사건에 거의 사실 민주당에서 주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한번 찾아봤더니 대북 송금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셨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리오남이 뭐 2019년 7월에 왔느니 못 왔느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근데 뭐 그걸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면 왜 민간인들 그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했던 그 800만 불 북한에 간 거는 왜 모르셨다고 합니까? 네. 저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이제 대북 네.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예. 일단 지금 그 최근의 상황부터 예. 직무정지 당하셨죠. 네, 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좀 못 보는 사이에 정말 그 특히 6일 날에 그냥 일이 몰아서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기관이 다 총출동해서 그 박상용을 네. 잡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네. 직무정지 요청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무를 수행하는데 뭐 현저히 부적절하다. 네. 라고 하면서 대검 관계자 말로 뭐 그런 기사도 났었어요. 수사 공정성에 네. 의심이 가는 언행, 비위. 뭐 아무래도 뭐예요? 녹취록이라고 뭐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네. 녹취록이 지금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꽤 됐고 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전격적으로 나가라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금요일 날 제가 선서 거부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기를 거스른 게 네. 아마 문제가 됐고 법무부로서도 그분들 좀 뭐 일종의 눈치를 네.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녹취록도 녹취록이고 또 뭐 저희 쪽 얘기 들어보면은 과거에 김성태 수사하는 과정에 뭐 회유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 김성태요? 네. 제가 그때 네. 당시 그거는 이제 제가 그때 당시는 김성태를 맡고 싶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김성태를 2023년 2월부터 맡게 됐는데 전임자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배치받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전임자에게 이제 마치 무슨 뭐 주가 조작 혐의를 빼주고 자백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완전히 사실 무근인 내용이라서 네. 금방 그것은 기록으로서 반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는 김성태한테 주가 조작 혐의를 빼주는 대신에 이 네네. 대북 송금에 관한 것을 자백을 시켰다라는 게 지금 뭐 법무부나 이쪽에서 감찰 쪽에서 의심을 하는 것인데 예. 그거 전혀 아니다.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일단은 그때 1월 말에 나왔던 자백은 정말 대략만 나왔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맡았는데 저는 뭐 주가 조작이니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고 있었고,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팀이 나눠져서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그런 내용을 뭐 금감원에 보내고 이런 내용도 전혀 몰랐고요. 네. 그리고 그 굉장히 아주 긴 그 스토리와 그 스토리에 따른 물증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찾아내서 네. 결국에는 공소 유지까지 해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인데 네. 만약에 그것을 짜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50번의 재판, 2년간의 재판, 그리고 또 130여 명의 증인,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인원만 한 500명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누군가 머릿속에서 다 짜내서 그 사람들을 다 학습시키고 그렇게 말하고 그거를 2년 동안 유지시킨다. 그리고 반대 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를 대법관까지 다 속인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네. 지금 이제 주로 이 회유했다, 네. 뭐 조작했다라는 주장이 이제 이화영 씨를 중심으로 나오는데 김성태 씨는 어떻습니까? 주요 진술이 사실 김성태 씨한테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예, 근데 김성태 씨의 진술은 상당히 크로스 체킹이 많이 필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성태 씨가 그
그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그때 같이 갔었던 사람들 또는 그때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물증, 사진 이런 것들로 저희가 모아서 김성태 씨의 진술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뭐 김성태 당연히 법정에서도 증언을 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게 어떤 진술을 하나 맞춘다고 해서 지금 일 자체가 이 사이즈 자체가 거의 몇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하나가 뭐 아무리 훌륭한 소설가라고 해도 그것을 소설로 구성해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1, 2, 3심에 이르기까지 반대 신문을 통해서 모두 다 검증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김성태 씨 같은 경우에 태도 변화가 없나요? 이황 씨는 사실 태세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는 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김성태 씨. 뭐 네. 있더라도 네.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술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네. 그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적인 정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진술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객관적인 정황이라는 게 외화 송금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정황 뭐 이런 외화 것들. 송금과 관련된 정황도 있고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것도 있고 네. 뭐 출국했던 사람들 뭐 그다음에 뭐 공문 경기도 공문 그다음에 뭐 모든 것들이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인가 자기가 진술만 변경한다고 이게 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김성태 씨가 좀 의리남인가요? 글쎄요. 아니, 의리남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피의자들은 어쨌든 증거가 명확하면은 선처받기 위해 자백하고요. 네. 예.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증거나 다른 것들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게 단순히 뭐 누구에게 회유를 받거나 의리가 있거나 네. 무슨 뭐 먹을 거를 준다거나 이런 걸로 그렇게 쉽게 바뀌거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뭐 연하 사준다고 자백하고 그런 네. 거다. 네. 네. 자, 이게 사실 이렇게 직무정지가 그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선서 거부는 왜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선서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쵸. 네, 선서 거부를 했어도 되는 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저는 선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선서서에 제가 여기 랜더스 쇼핑 페스타가 돈이 없. 국정조사가 네. 위헌 위법하다. 그렇지만 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선서하고 증언하겠다라는 것을 위에 부기하고 네. 그리고 선서서에 서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전날 제가 하나의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미 시나리오가 짜져 있다. 무조건 어떤 증언을 하던 간에 무조건 고발을 하고 그 고발에 따른 특검이 발족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공소취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고 그거를 제가 들은 게 그 전날 10시가 넘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그 선서 거부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 7페이지에 달한 선서 거부서를 한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작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10시까지 제가 출석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제 일정은 한 오후이긴 했었어요. 맞아요. 예. 돌아갔었죠. 예. 네. 그래서 그 뭐 선서서는 이미 프린트를 해서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있으면서 그 선서서는 뭐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왔는데 그 함정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그 말이 맞았던 것이 벌써 뭐 바로 특검 하시겠다고 오늘 원내 대표께서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그리고 저를 고발 안 하시다가 지금 그 기존에 증언한 거를 가지고 그때는 고발 안 하시다가 9월 달에 한 거였거든요. 작년에. 지난번에.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와서 고발을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사건을 일단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어술파티 같은 서울고검 TF 팀도 갑자기 그 이후에 그 2차 특검, 종합특검으로 사건이 제가 볼 땐 수사권이 없는데 이첩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그 시나리오가 맞았고 제가 그 함정을 잘 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다 의증으로 고발을 할 거고 그 고발을 계기로 해가지고 특검 출범시키고 공소취소 갈 거였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래서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도 오늘 아마 강백신 그 검사가 부장검사가 아마 선서
건 아닌가. 아. 아마 같은 논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증언 거부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것이 증언 거부가 있고 선서 거부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저기 형사 소송법에는 네. 증언 거부만 있고 선서 거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렇게 씁니까? 이것은 왜 선서 거부라는 특이한 제도를 여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관련돼서 이렇게 놔뒀냐면요. 네. 물론 헌법상 자기부재금지 원칙,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네 죄를 스스로 양심의 원칙상 강요하지 않는다. 그쵸. 예, 그거에 있는 게 당연하지만 네. 동시에 수사 및 재판 그 소추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선서 거부라는 그런 내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앞에 단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일체 거부할 수 있게. 그리고 네. 그게 혹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국회 국정조사권이라는 것은 네. 수사 및 재판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야 하고요. 진상조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훨씬 넓어야 하기 때문에 설령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네. 나와서 증언하고 싶은 부분은 위증의 벌을 짓지 않고 증언을 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네. 의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선서 거부를 하는 것이 가장 제가 하고자 하는 네. 행동에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서 거부 요건은 되나요? 또 요건 안 예. 된다고 고발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요건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10건 이상, 네. 10건은 뭐 죄명이 뭐 한 10개 이상으로 이미 고소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제가 진술하는 것이 제 혐의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것은 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실 선서 거부하는데 그 소명 기회를 줘야 된다는데 그 서영교 의원이 네. 못하게 했었죠. 네,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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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법에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위원장의 재량이 아니고요. 네. 제가 소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 위원회에서 그 소명에 대해서 정당성을 판단한 다음에 선서 거부가 정당했다 하지 않았다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소명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면 사실상 다른 그 위원들의 네. 선서 거부 소명 사유에 대한 판단을 직권으로 막아버리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소명 기회를 줬으면은 네. 이게 자기네들이 또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고나 위증 같은 게 또 안 되더라 일단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영교 위원장이 네. 기회조차 안 줬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자기가 자책골 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네. 제가 서면을 냈기 때문에 네. 그 서면의 제출로 뭐 가름했다라고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못하게 함으로써 본인들의 그 국정조사의 어떤 정당성이 저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입출막이. 예. 그리고 그 전에 그 마이크 주지 말라고 네. 하신 분은 사실 김어준 씨였거든요. 지령이에요. 지령 근데 맞나? 갑자기 네. 또 마이크를 주지 말라는 걸 제 눈앞에서 이렇게 목도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그분이 네. 강력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마 저에게 마이크를 이번에도 보니까 네. 저에게 굳이 이렇게 서 있는 마이크를 안 주시고 국민의힘 청문회에서도요. 네. 이런 마이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마이크랑 저랑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마이크 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한테 주셔서 제가 아주 네. 꼭 잡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힘까지 통했나 보네. 제가 뭐 네. 마이크에 약간 네. 뭐 감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네. 또 이제 종합특검에서 또 뭐 어마무시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도 사실 뭐 깜짝 놀랐는데 네네. 윤석열 정부가 이 사건에 개입한 초대형 국정농단이다. 그건 라고 정말 하는데. 제가 연어 술 네. 파티나 소위 물산 분변 사건 네네. 이런 거 들었을 때보다 좀 더 황당하기까지 해요. 도대체 갑자기 윤석열이 여기 왜 나옵니까? 제가 만약에 윤석열 뭐 청와대에서 개입을 했다라고 네. 하려면 만약에 청와대에서 첩보를 줬거나 그래서 이걸 수사해봐라 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특정 증거를 다른 데서 본인들이 수집해서 줬거나 네.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 뭘 개입했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당시 용산에서 이제 보고받았다. 주로 이제 공직기관 비서관실 그쪽 통해서 보고했잖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고는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요. 그건
그렇죠. 그러면 보고를 안 받으면 그 어. 비서관실은 뭘 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쵸? 그러면 민정, 사정 뭐 이런 데서 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물론 수사의 디테일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 저희가 법무부에 보고를 만약에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네.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는 당연히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 그 대북 송금 사건이 아니더라도 네. 저희가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면 국정원은 당연히 아마 그 내용을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을 거고 뭐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이 만약에 없었다면 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라도 그 일을 대체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건 국가의 당연한 기능인데 오히려 그거 보고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윤석열과 그때 당시에 대통령과 관여된다? 그렇다면 지금 특검이 지금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 모든 네. 그 수사기관을 지금 통합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한대로 권한이 늘어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석은 특별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특검에 가져간 거 그것도 사실 저희도 굉장히 좀 갑작스러웠어요. 왜 네. 갑자기 특검으로 가져갔지? 물론 이게 공소치도 전 단계고 어렴풋이 그런 네. 생각 들었는데 어쨌든 그쪽의 설명으로는 그래요. 근거 조항이 있다. 그러면서 2조 1항 13호에 윤석열 부부가 자신 또는 타인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그리고 사건 은폐 무마 뭐 이런 거에 관여한 경우 그것도 자기네 수사 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보고는 받았으니까 뭐 대상이다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권의 모든 사건에 특검이 관할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건데 예. 그러면은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보고받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다. 그렇죠.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건이 네. 아니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전혀 법 해석 원칙에 맞지 않고요. 예, 문헌 해석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러한 뭐 특별한 풍문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단서가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그런 음모론을 특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왜 그걸 만들어내느냐? 그게 맞아야만 본인이 수사권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야말로 진정한 표적 수사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윤석열의 관여가 나와야만 네. 본인들의 수사가 적법해지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두고 수사를 한다면 네. 그럼 어떻게든 관여를 무조건 경강부회로라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는 받은 거 맞고 예. 거기다가 만들어야지 지시라도 뭐라도 해야지 그렇습니다. 이게 사건을 가져올 권한이 있는 예, 거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고 그게 바로 표적 수사의 아주 전형이고요. 예, 네. 근데 앞으로 영장 같은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영장에 대해서는 네. 판사가 이거는 수사권이 없다고 명확히 그 판시를 해줘야지 여기다가 영장을 내준다? 그거야말로 법 왜곡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합니까? 예, 근데 요새 법원은 사실 또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상황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예.